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아무튼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갈게.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아무도 오지 마.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신정복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의 생일을 계절이라고 친다면 가을이나 겨울이었습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자식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축하를 받으려면 늘 제때 상기를 시켜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 드니 항상 일러주기도 번거롭고 구차했습니다. 하지만 엎드려 절받기라도 했어야 했던 것인지 70이 다가와가는 이때 신 씨는 생일에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엄마 생일도 모르고 지나갔던 자식들이 뒤늦게 찾아온다고 해서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늘 이유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신 씨의 생일에 찾아오겠다는 자식들. 이전 같았으면 두 팔 벌려 환영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바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인 게 나았습니다. 아무리 생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신 씨는 생일에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신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땐 둘 다 엄마 껌딱지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자식들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독립해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만 소홀해졌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신 씨도 남편도 노후 준비한다고 하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만남이 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을 워낙 잘 챙기는 남편의 성격 덕에 그래도 자식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도 보고 전화통화도 가끔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엄마 생일인 건 알지? 아유, 뭐하러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래. 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만큼이나 진심이 섞이지 않은 투정이었죠. 그래. 오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는 꼭 하고. 너희 못 오면 엄마 아빠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선물? 보내면 좋지. 그래. 까먹지 마라. 뿌듯한 표정으로 전화를 끄는 남편. 이렇게 안 하면 이놈들은 몰라. 지들 기념일만 챙길 줄 알지. 너무 엎드려 절받기 아냐? 저를 아예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아. 이 녀석은 지난번에 여자친구랑 1주년이라고 월급 탈탈 털어서 선물 주고 그랬잖아. 당연히 부모 생일도 챙겨야지. 신 씨는 남편을 못 말린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짧고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눈을 감았죠.
그게 아들, 딸들이 모두 20대이던 때였습니다. 시집 장가도 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살아갈 나날들이 막막했습니다. 세상살이 의지할 사람이 전부 사라진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었고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든 사라지긴 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 씨의 자식들은 결혼을 해서 모두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는 혼자 집에서 목 놓아 울어야 했습니다. 몇 년만 참다가지 하는 생각에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 그것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아직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응이 되어 갔습니다. 현정아, 바쁘니? 아니, 퇴근해서 집에 왔어. 아니, 그냥 내일 뭐 하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지. 내일은 저녁에 외식이나 하고 말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딸 밥 한 끼 사주려고 전화했는데. 내일? 내일은 좀 그렇지. 나도 우리 가족끼리 보내야지. 아, 그래? 어린 손녀딸과 사위와 함께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함께 생일을 보낼 가족에는 신 씨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가 잠시 멈칫하자 딸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엄마랑 같이 먹으면 남편 생일엔 시부모님이랑도 같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불편해. 눈치도 보이고.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해하지? 그럼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엄마가 용돈 붙여줄게. 잘 쓸게요. 딸이 결혼하며 집을 장만할 때 사돈네가 많이 보태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은 시집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거진 한 달에 한 번꼴로는 가족 행사가 있는 것 같았고 매년 다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사위가 삼남매이고 모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으니 대가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식구가 빠지는 집 없이 늘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게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가끔 했는데 딸은 힘들겠지만 신 씨는 어쩔 땐 사돈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현순이?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아영이 생일이잖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좌로 방금 10만 원 붙였다. 그걸로 아영이 좋아하는 선물 좀 사줘. 네. 그럴게요. 아들에게는 애초에 만나서 밥을 먹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워낙 바쁘기도 하고 무심해서 보나마나 거절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엔 큼직큼직하게 빨간색 사인펜으로 가족들의 생일 등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손녀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차이였죠. 쭉 음력 생일을 지내다가 15년 전쯤에 남편이 음력으로 한이 자꾸만 까먹은다며 생일을 양력으로 바꿔 쇠자고 했습니다. 서류상은 그대로지만 말이죠. 그게 손녀딸 생일 딱 일주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신 씨의 생일을 매년 까먹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중시했던 남편이 사라지니 다들 서운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니 생각보다 자식이란 먼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나, 남편, 자식 둘 이렇게가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부모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신 씨의 가족은 혼자밖에 없는 셈이었습니다.
신 씨의 생일은 아들도 딸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 상기시켜 주던 사람이 없으니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 씨라는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전화 한 통이 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생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혼자 있는 외로운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부쩍 쓸쓸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혼자 된 것이 익숙해졌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일쯤은 신 씨도 가족의 축하를 받고 싶었습니다. 신 씨는 누구의 생일이건 기념일도 빼먹지 않고 챙기는데, 내 생일이 언제인지 궁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 신 씨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여느 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눈을 떠서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미역국이라도 끓여줬을 텐데 혼자서 일부러 해먹기엔 번거로워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60세가 넘었지만 노후를 위해서는 힘닿는 한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생일이라고 출근을 안 할 순 없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 하다고 해서 딱히 할 일도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오후에 퇴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도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어제도 연락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띠링 울리는 휴대전화에 신 씨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딸이나 아들에게 메시지가 온 것 같아서 열어보았지만 실망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쿠폰을 줄 테니 무언가를 구매하라는 광고 메시지였습니다. 실망한 신 씨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말고 다시 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먼저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러자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 현수는 바쁘니? 아니요. 지금 잠깐 어디 좀 나가서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해봤어. 아, 저희 지금 한국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니? 베트남에 여행 왔어요. 세 식구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아들네였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막 아들이 다시 들어왔다며 전화를 바꿨습니다.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하나같이 신 씨의 생일에 어쩐 일로 전화했는지를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엎드려 절 받기 싫어 안부만 묻고 말았을 텐데 오늘따라 울적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아들의 침음소리에 또다시 깜빡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차였습니다. 손녀딸의 생일과 말이죠. 조금만 신경 쓴다면 까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매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그다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뜻인 듯 했습니다. 한국 가서. 아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서 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신 씨도 아들, 딸에게 생일 선물로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건 아들, 딸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소리가 차마 안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용돈을 받는다 한들 누구와 나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친구도 만나고 했지만 나이 드니 전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가족 외에는 다 부질없다 생각하고 살아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외로웠죠. 엄마도 생일에 아들 얼굴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 처음으로 쏘갯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아들이 긴 한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해외라서 그러질 못해요. 근데 나이 들어 생일이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냥 미역국 한 그릇 먹고 말아요. 다 같이 모여서 잔치 같은 거 하던 때는 다 지났죠. 차갑게까지 느껴지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태어남을 가장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 있나 싶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잔치까진 아니더라도 부모 생일 정도는 기억하고 사는 게 좋지 않니?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 엄마, 저흰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요. 여행할 시간은 있고 1년에 딱 한 번인 생일은 바빠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할 정도의 일인 듯 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여행 잘하고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하지 않을 짓을 했습니다. 처음엔 딸에게도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딸도 애초에 신 씨의 생일을 알았으면 진작 연락이 왔겠거니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 씨의 생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아들에게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무심히 물었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딸의 말에 인상이 구겨진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엄마, 나 부탁이 있어. 다짜고짜 부탁이 있다는 딸. 신 씨가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 딸이 참질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근데 나한테 식사는 집에서 하자셔. 생신 소리가 신 씨에게 나오는 걸 보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 다 있는 생일인데 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 번쯤 우리 엄마 생일은 언제지? 하고 의문을 가져볼 만도 했는데 말이죠. 신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내가 상 다 차려야 한단 말이야. 위로 누나가 둘이라 며느리는 신 씨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있는 며느리에게 설마 그런 걸 시킬까 싶었습니다. 배가 그래서 무슨 상을 차려? 생일은 생일이고 딸이 걱정되는 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어렵다고 하지만 몸 상해가면서 생일상을 차릴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 집 딸들도 있고 밥 차릴 사람이야 많을 텐데 말이죠. 몰라, 간단하게 먹자고 하시는데 굳이 전화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나한테 차리라고 하신 거야. 요리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우리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단 말이야. 나가서 사 먹자고 해. 어머님이 사 먹는 건 싫다고 잡채랑 불고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해 먹자고 그러셔. 그게 간단한 요리가 아닌데 참 심오는 심오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용건이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잠시 뜸을 들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불고기랑 산적 같은 것 좀 해다 주면 안 돼? 미역국이랑 잡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들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라갈 요리를 친정엄마에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생일이었던 사람에게 말이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신 씨의 생일이었던 것을 몰랐으니 하는 말이었겠지만
몰랐다는 게 더 나빴습니다. 설사 신 씨의 생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집 식구 종노릇 하라고 시집 보낸 것도 아니었고 신 씨도 딸을 따라서 종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 상은 못 차리겠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친정엄마에게 시키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속이 없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현정이 너 엄마 생일은 언젠 줄 알아? 그랬더니 딸이 잠시 숨을 멈추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았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다소 높은 음성으로 대꾸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다음 달 14일 아니야? 이번 달 14일이었어. 저번 주. 그래. 그런데 네 시모 생일상 차려달란 말이 나오니 아, 말을 하지. 딸에겐 말을 안 한 자신의 탓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말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바였습니다. 신 씨는 대답하지 못하는 딸을 기다려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 해는 아들과 딸 모두와 사이가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냥 묻고 지나갔다면 안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런지 서운함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다음 해에 아들 내외가 신 씨의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르고 넘어갔잖아요. 내내 죄송했어요. 네, 그것도 모르고 여행 갔던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제 까먹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벽에 걸린 달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 씨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미역국과 함께 오랜만에 생일상을 받은 신 씨는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오해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그동안 제대로 선물도 못 드렸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뵙네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야. 선물까지 건네는 며느리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뭐야? 아, 접시예요. 백화점 갔다가 사온 거예요. 앞접시로 쓰시면 돼요. 그래? 안 그래도 접시 좀 싹 바꿔야 하나 했는데. 고마워. 잘 쓸게. 실용적인 선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챙겨준 것 자체가 고마웠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차 좀 마시자. 과일이랑. 잠깐만요. 아니야. 얼른 일어날게. 애도 졸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무슨 말? 며느리가 자리를 뜨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름이 아니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요. 부탁이라는 말을 하니 딸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생일에 들었던 딸의 부탁 말이죠.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할 리는 없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부탁은 딸보다도 무리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한 1억만 대출 받아주세요. 뭐? 대출? 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회사원이 갑자기 1억이 뭐가 필요할까 싶었습니다. 작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회사는 계속 다니고요. 그냥 직장만 다녀서는 불안정하니까요. 신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등바등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켰고 남편도 없으니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억을 더 달라는 말은
어쩐지 신 씨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는 신 씨에게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실 거 없어요. 엄마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은행에 빌리는 거잖아요. 이자랑 원금도 제가 내고요. 그러면 엄마는 명의만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신 씨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도 분명했죠. 오래 안 걸려요. 자리 잡을 때까지 한 2, 3년만 쓰다가 갚는다는 생각할게요. 하지만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금액이 신 씨를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니, 사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이라는 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실패한다면 그 1억을 얼른 갚지도 못할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신 씨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한다는 말은 아들의 돈은 이미 사업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신 씨는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빌려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게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대했다 실망하는 게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는 것인지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신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어. 앞으로 6년? 70대가 되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남은 인생은 가진 돈으로 살아야 하잖냐. 1억은 너무 부담스럽다. 혹시나 하는 게 있으니까. 장황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거절의 말이었습니다. 신 씨의 말이 이어질수록 아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오던 며느리도 그 자리에 서서 신 씨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신 씨를 초대한 것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인 듯 했습니다. 신 씨는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기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던 그 아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어도 그 정도도 한 달은 내내 일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는 듯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셔서 생각 좀 해보세요.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는 은행만 같이 다녀오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천천히 얘기해요. 천천히. 그러면서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 나가보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 씨의 몸짓이 무척이나 초라했습니다. 선물은 챙겨가세요. 술 마셔서 모셔다 드리진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현관을 여는데 쫓겨나는 모양새였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선물이 든 작은 쇼핑백을 손에 달랑 든 채로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말이죠. 이런 게 생일이라면 다신 같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에 혼자 있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외롭긴 해도 이토록 비참하진 않을 테니 말이죠. 신 씨는 집에 돌아와 선물을 열어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접시가 2세트 들어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다더니 무늬가 예뻤죠. 그래도 접시 2개는 생겼으니 득인가 싶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된 비닐을 뜯으려는데 작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싸움품 환불 불가.
신 씨는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허허하는 너털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나 싶었습니다. 그 밑에는 접시가 아니라 밥공기 뚜껑이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아마 밥그릇을 사며 받은 싸움품인 듯 했습니다. 얼추 접시 모양으로 생겼으니 그걸 생일 선물이라고 준 것 같았죠. 아마 상자를 열어보지 않아 스티커까지는 미처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참 허탈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바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냥 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받으면 기뻤고 만나면 행복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떠오를 때는 부모에게 받을 게 있을 때 뿐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알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래야 익숙해질 간도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삶에 적응해야 하지만 외로움에 신심한 자식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국엔 파국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용건은 같았습니다. 이제는 말도 돌리지 않고 1억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태도에 신 씨는 더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년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돌려받는 것도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목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심하고 이기적인 자식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신 씨도 자식으로 인한 감정 노동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서서히 자식들과 멀어졌습니다. 엄마, 요즘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해? 바빴어. 왜? 아니,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 집에서 밥 한 끼 먹을까 했지. 생일인 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까먹어서 그렇지. 생일에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신 씨가 거절할 줄은 몰랐는지 딸이 당황했습니다. 왜? 둘째도 보고 하면 좋지. 그냥 일도 힘들고. 어차피 퇴근하면 늦어. 혼자서 쉴게. 엄마 왜 그래? 요새 좀 이상해. 그래? 그게 아니고. 아, 그럼 전화로 말할게. 나 애들 좀 봐줄 수 없나 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봐주면 좋겠는데. 신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순한 거 알지? 손 별로 안 가. 요즘 자꾸 퇴근이 늦어져서 그래. 엄마? 신 씨가 대답이 없자 딸이 다시금 신 씨를 불렀습니다. 그래. 듣고 있어. 아무튼 그 얘기도 좀 나눌 겸 엄마 집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대답은 전화로 할 테니까. 지금? 그래. 애는 봐줄 수 없어. 엄마도 일하고 있어서 2시간 못 빼. 그리고 뺄 수 있다고 해도 힘들어서 그렇게는 힘들겠다.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엄마도 엄마 인생 알아서 혼자 잘 살아볼게. 그러니까 너도 네 인생은 알아서 해결해봐. 아니, 내가 뭐 하루 종일 맡긴대? 하루에 2시간이면 된다니까. 아니면 네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던가. 자주 드나들면 손주 예뻐하실 거 아니야.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딸. 차마 그쪽에 부탁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정해? 일단 가서 얘기해. 엄마 생일에 갈게. 아니,
오지 마. 와도 문 안 열어주니까. 엄마, 이제는 오지 마.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고. 그러자 딸은 황당해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생일에 자식들과 연락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작년 그날 이후로 신 씨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으니 이제는 아들이 종종 전화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생신 때 찾아뵐게요. 돈 없으니까 찾아오지 마. 생일엔 나 혼자 있을 거니까. 왜 그러세요? 너도 현정이도 오지 마. 아무도 문 안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생일이든 명절이든 이제는 올 생각 말고 너희 가족끼리 살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가슴 한켠은 후련했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고 있었던 끈을 놓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신 씨의 생일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단히 잠근 현관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10분쯤 있다가 다들 돌아갔고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왔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습니다. 이제는 신 씨도 혼자가 편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그리고 얼음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아,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살다 닭다리 때문에 자식과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럽게 하는 것인데 그걸 김 씨의 딸이 김 씨 부부에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딸은 식탐도 많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위가 생기면서 말이죠.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위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챙기는 딸. 이해했습니다. 보기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땐 도가 지나칠 때도 많았습니다. 4명이서 닭 한 마리를 먹어도 닭다리 2개는 전부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2짝이라 하나를 딸이 챙기면 김씨 부부는 거의 퍽퍽한 살만 먹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지만 안타깝게도 김씨 부부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꼭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추태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생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안 하는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공짜로 애나 맡길 줄이나 아는 딸에게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잘 키워 무탈하게 결혼시켰으니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식이 결혼을 못한 사람, 결혼해서도 사고쳐서 폭삭 망한 사람,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복받은 것이라 생각했죠. 김 씨 부부는 자식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둘 모두에게 적당히 해줄 것 해주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자식들이 서운할 것도 김 씨 부부가 부담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적어도 남들보다는 잘 지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잘 지낸다는 것이 꼭 자주 만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전부 독립하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딱히 만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딸이 아들보다는 살가워서 가끔은 바쁜 사위를 두고 혼자서 김 씨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황서방 출장 많이 안 가? 주요 업무가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 늘 딸이 외로워했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잘 됐네. 집에 일찍 오겠어. 그렇지.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나 임신했거든.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한 딸. 사위도 그 때문에 업무를 바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출산을 기점으로 김 씨 부부의 삶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자주 왕래한 적이 없었는데 딸 부부와는 특별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좀 늦었지? 아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애 밥 먹이느라. 잘 먹어? 잘 먹지. 애기 반찬 새로 해서 냉장고에 있거든. 그거 내일 아침에 먹이면 돼. 알았어. 고생했네. 우리 엄마. 정신없지? 없지. 이제 또 밥 차려야 하네. 황서방 늦는데? 아니, 금방 온대. 엄마도 밥 먹고 가. 아이고, 그럼 늦지. 아빠도 밥 차려드려야지. 오늘 아빠가 데리러 와? 아니, 집으로 바로 온 데서 버스 타고 가려고. 김 씨는 짐을 챙기며 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낳고 딸은 1년간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돌보다가 3개월 전부터 다시 회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 씨가 딸의 집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끝나고 딸 부부가 퇴근하기까지 서너 시간 동안 아이를 봐주는 게 황 씨의 역할이었습니다. 딸의 부탁에 길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이고 내 새끼 봐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김 씨는 딸을 주중엔 매일 보게 되었고 종종 김 씨를 데리러 오는 남편도 딸과 일주일에 2번은 마주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아침에 딸이 출근할 때 왔다가 퇴근하면 바로 김 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미진이가 퇴근을 좀 늦게 했어요. 얼른 밥 먹자. 남편이 말하며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김 씨는 아침에 먹다 남은 찌개를 덮이고 간단히 계란찜도 하나 했죠. 그러니 몇 분 만에 뚝딱 저녁사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미진이가 밥 먹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먹고 오지 그랬어? 배고프다고 난리치던 양반이. 난리는 무슨? 밥 먹고 온다고 했으면 나도 먹었지. 밥까지 먹고 가면 미진이도 힘들겠죠? 하기야, 김 씨는 딸이 저녁 식사를 차리기 전에 늘 돌아왔습니다. 괜히 음식 차리는 걸로 딸이 부담이 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굳이 사위도 불편하게 할 건 뭐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애기 봐달라는 거야? 남편이 영 불편한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김 씨가 없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글쎄, 내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나 오래? 그래도 애가 어느 정도 커야 어린이집에 오래 맡기죠. 그건 또 동의를 하는지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애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김 씨도 남편도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직접 애도 돌보지 못하고 직장에 나가는 딸인데 애 봐준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이고 이것도 한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좀만 더 크면 손주를 보고 싶어도 수시로 볼 수 없을 테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딸 부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지 김 씨의 생일이 되기 얼마 전에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황서방이 엄마 애 보느라 고생한다고 생일 선물 겸 한우 쏜대. 한우를. 외식비가 높으니 4명이서 한우를 먹으면 꽤나 가격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황서방이 낼 거니까 걱정 마. 사위가 그래도 장모 생각을 해주나 보다 싶어서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비싸서 자주 먹지는 않아도 김씨 부부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대접을 해준다니 마음이 좋았죠. 우와. 여기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 진짜 비싸네. 그러게. 그래도 엄청 맛있대.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그런데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헉소리가 나왔습니다. 식당 외관이 고급스럽다 생각은 했는데 소고기 가격이 상상 이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먹음직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굽겠습니다. 사위가 집게와 가위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글자글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더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았죠. 어? 이거 익었다. 딸이 불판 위에 있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서 사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익었네. 그러면서 사위가 고기를 굽던 집게로 고기를 집어 자기 입에 쏙 넣었습니다. 아직 안 익은 거 같은데. 김씨 부부도 소고기는 살짝 덜 익혀 먹긴 하지만 딸네 부부는 거의 겉면만 익혀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김씨가 고기 한 점을 살짝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조금 더 익혀서 먹을 요량이었습니다. 집게로 여러 점 집어먹던 사위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육즙이 역시 비싼 건 다르긴 다른가 보네. 그러게. 딸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정작 김씨 부부는 아직 맛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김씨 앞에 있던 소고기를 집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판이 비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젓가락만 빨고 있는데 사위가 또다시 고기 한 덩이를 불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좀 많이씩 굽는 게 어때? 그래야 김씨도 맛도 좀 보고 할 것 같았습니다. 원래 소고기는 많이씩 구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질기고 맛없어요. 그래? 네. 핏기만 가시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사위는 핏기가 가시기도 전에 먹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구워진 고기를 큼직하게 자르자 6조각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씨도 사위를 따라 새빨간 고기를 먹었지만 김씨의 입맛엔 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한 점씩 먹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씩 남편 쪽을 쳐다보면 젓가락만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사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본래 고기를 굽는 사람이 더 적게 먹게 되기 마련인데 집게로 2점, 3점씩 집어 먹으니 보는 사람의 기가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옆에서 김 씨의 딸이 사위를 살뜰하게 챙겼죠. 이것도 찍어 먹으면 맛있어. 와사비 찍은 소고기를 사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었습니다. 딸이든 사위든 김 씨 부부의 접시가 비어 있는 사정은 알아주지 않았죠. 그래도 먹는다고 열심히 먹었지만 대부분 딸과 사위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배부르다. 그치? 그러게.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부족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많네. 더 안 시켜도 되겠지?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김 씨는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세어도 10점을 채 못 먹은 것 같았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사위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먹었어. 메뉴판을 힐끔하는 게 남편도 배가 안 찼지만 비싼 고기 더 시키자 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산다고 했는데 괜히 돈이나 더 쓰게 하자는 심보로 보일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계산할 때 보니 2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고 나서 김 씨와 남편은 서로 약속한 듯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끓여 먹자. 그러고선 둘이 눈을 마주치고 피식 웃었습니다. 잠시 뒤에 먹은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성이 좋았나? 그러게요. 명절에는 워낙 음식이 많아서 몰랐는데. 좀 많이씩 구워야 먹지. 어이구. 그래도 대접하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그 뒤로도 종종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왕래를 하다 보니 함께 식사할 일이 잦아졌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산은 김 씨 부부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넉넉하게 시킬 수 있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좀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고기 말이죠. 다 익기도 전에 쓸어가 버리니 많이 구운다고 구워도 김 씨는 남은 걸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면 낫긴 하지만 딸과 사위는 한 번도 부모 먼저 먹으라고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그렇게 키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부모 입보다는 자기 남편 입이 더 중요한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먹는 걸로 괜히 치사스럽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 씨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일로 따지기에는 얼굴이 좀 뜨끈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고 늘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어버이날에 어머님이 서준이만 데리고 놀러 가신다고 하거든. 그래서 황서방이랑 나랑 엄마 집에서 저녁 먹으려고. 그래? 잘 됐네. 뭐 먹고 싶어? 황서방이 백숙 먹고 싶다고 하던데. 웬 백숙? 그냥 요즘 몸이 허하다고. 그래? 알겠어. 그럼 그때 시장 다녀와야겠네. 마침 5일 장날이라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되었을 때 닭 한 마리를 사고 그 앞에 수산물 시장에서 전복과 낙지도 2마리 샀습니다. 몸이 허하다길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닭이 한 마리면 되나? 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샀으니까. 그리고 닭발도 5,000원어치 사서 양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2마리를 샀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백숙을 내오고 낙지와 전복을 잘라서 나눠줬습니다. 벌써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 많이 먹어.
그러자 딸이 닭다리 하나를 크게 뜯어 사위의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김씨 부부는 백숙이나 달교리를 먹으면 늘 다리는 남편이 먹고 날개를 김씨가 먹었습니다. 김씨는 다리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부드러운 날개가 더 좋았죠. 그래서 나머지 다리 하나는 남편이 먹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그새 닭다리 하나를 다 먹고 나머지 하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자 닭다리를 먹으려던 남편도 엉거주춤 닭다리를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하나 더 먹을 텐가? 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사위는 꾸벅하더니 얼른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주긴 했지만 닭다리 2개를 사위 혼자 홀랑 먹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사위에게 먹을 거냐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 식구가 먹으면 일단은 누가 좋아하던 안 하던 김씨 부부의 접시 위에 먼저 닭다리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 부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게 닭다리이니까 말이죠. 먼저 어른에게 주면 어른이 사양을 하고 사위나 딸에게 주는 게 맞는 순서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벌써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꼰대인 게 문제가 아니라 밥상 예의가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만나서 닭다리 하나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가르치려 들기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김씨의 접시에 있던 날개를 주었습니다. 해산물도 좋아하지 않아 전복이나 낙지도 먹지 않은 남편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닭을 먹을 일이 있다면 꼭 2마리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마리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마리만 했더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2마리 하면 다리가 4개니까 딱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말복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백숙을 2마리 시키자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직 아이는 어려서 한 사람 몫을 못할 텐데 2마리는 너무 많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 많이 먹습니다. 사위도 1마리로는 적은 모양이었습니다. 죽도 나오고 코스로 나오는 곳이라 2마리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남으면 싸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이 나오자마자 딸이 얼른 닭다리를 집어 사위 접시에 하나, 그리고 자기 접시에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은 게 2개이니 말이죠. 김씨는 날개를 하나 집어먹었고 남편이 닭다리를 집으려고 하는데 사위가 하나 더 집어서 자기 접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먼저 가져간 게 남았는데도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식탐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자랐길래 저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달리 보이게 되어서 김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넷이서 오면 하나씩 가져가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머지 다리 하나를 집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닭다리 먹어야지. 아직 어려 하나를 다 먹지 못하니 딸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신 먹어요. 서준이 줘. 아니면 당신 먹던가. 나는 날개 먹을 거야. 그렇게 둘이서 잠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딸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 먹을 거면 우리 줘. 황당했습니다. 딸도 사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입이 짧아 자기가 먹는 게 아닌 것뿐이지 이기적인 건 똑같았죠. 그래서 김씨도 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리는 너희만 먹을 줄 알아? 너희 아빠도 다리 좋아해. 그러자 사위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두 분 다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게. 닭다리가 의외로 제일 질긴 부위야. 엄마 아빠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차라리 가슴살 드세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닭다리살도 씹지 못할 만큼 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뭐가 맛있는지 정도는 김씨 부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다 먹어서 먹을 게 없었던 것이었죠. 어머니가 자장면을 싫어한다고 오해했던 그 가사처럼 딸과 사위도 김씨 부부가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제대로 먹지 못했던 부모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 관심이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설마 하니 닭다리 4개를 전부 다 지들이 먹으려고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계속 이래서는 다시는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른 먼저 드시라고 하고 먹어야지. 너희가 홀랑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딸이 입이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알아. 똑같이 먹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사는 물어보고 먹어야지. 먹고 싶은 사람이 먼저 먹으면 되지. 먹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장인어른. 먼저 가져가시지. 사위가 왠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그랬지만 그 말 뜻은 먼저 가져가지 않은 김씨 부부의 탓이라는 듯 했습니다. 가져갈 틈이라도 줬으면 모르겠지만 황당했습니다.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눈치를 줘? 그러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딸. 그 뒤로 사위도 눈치를 보며 식사를 이어갔지만 기분은 상해 보였습니다. 차마 장인 장모에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것 같았습니다. 괜한 얘기한 거 아닌가 몰라.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자신 때문에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했다면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앞으로 같이 식사를 안 하면 그만이겠지만 가족인 이상 그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아이를 몇 달 더 봐주기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딸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섭섭했다고 말이죠. 왜 사위에게 먹는 걸로 서럽게 하냐며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잘 먹고 있는 사람에게 역정을 내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드시라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는 딸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누가 닭다리가 먹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줄 아는 것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섭섭하다는 자식이 얄미웠습니다. 그것 좀 사위에게 양보하면 어떠냐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것 좀 부모에게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위가 그래도 부모 눈치 봐서 말려야 하는 입장이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딸의 대처를 보니 애초에 잘못된 것을 모르는 것 같았죠. 그래서 김씨 부부는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스스로가 어떤지 모른다면 두 눈으로 확인하도록 하면 됐습니다. 거울 치료라고 딸이 드러나 봤는지 몰랐습니다. 애를 봐줘야 하니 딸이 삐진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통닭 사온다는데 같이 먹자. 닭을 먹자고. 딸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닭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또 닭이 넘어가냐는 듯한 말투였죠. 물론 김 씨도 잘 넘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통닭 좋아요? 사위는 딸 같은 반응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늦췄습니다. 3, 40분쯤 기다리자 남편이 통닭을 손에 들고 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야? 2마리 사왔지. 아, 옛날 통닭이네요. 이거 맛있죠? 작은 닭을 통째로 튀긴 옛날 통닭이었습니다. 딸도 군침이 돌았는지 슬금슬금 관심을 보였죠. 접시랑 가위 좀 갖다 줄래? 가위? 손으로 뜯어 먹으면 되지. 뜨겁잖아. 딸이 가위를 가져와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잡고 뜯으려는 사위를 말리고 김 씨가 달게 가위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딸의 표정이 요상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잘라? 남편은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고 김 씨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2마리의 닭을 가로로 3등분을 마친 김 씨가 가장 위쪽에 날개 2개가 달려있는 부분은 자신의 접시에 놓고 가장 밑에 다리가 2개 달려있는 부분은 남편의 접시 위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2마리 다 배분을 하니 가운데 토막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끼리 알아서 먹어. 이게 뭐야? 우리는 퍽퍽살만 먹으라고? 너희도 30대면 슬슬 치아 건강 생각해야지. 닭가슴살이 근육도 생기고 좋다더라. 요즘엔 일부러 그 부분만 사 먹잖아. 장모님, 저 닭가슴살 안 먹는데. 아이고. 먼저 가져가지. 네? 사위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기가 찬 표정으로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닭을 이렇게 나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상식? 그래. 자를 거면 세로로 잘라서 각자 하나씩 가져가던지 해야지. 아빠만 다리 먹고 엄마만 날개 먹고. 우리만 이게 뭐야? 우리는 여태 그렇게 먹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동안에 자신들이 홀랑 먹어치워버렸던 건 생각도 안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럴 거면 닭을 왜 먹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김 씨가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치사하게 열을 내고 있어. 뭐? 그리고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로 뭐라 그래? 쪼잔하게. 그러자 얼빠진 표정을 짓는 딸과 사위. 참나, 잘 먹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눈치를 주네. 에이, 입맛 떨어졌다. 그렇게 닭다리가 좋으면 실컷 먹어라. 김 씨가 남편 접시 위에 있던 다리를 집어다가 놓아줬습니다. 그러자 입맛이 떨어진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는지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뱉은 말은 모두 딸과 사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애초에 딸과 사위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걸 뜻하는 것이겠죠. 사위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도 씩씩거리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인 건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부모라도 어른이랑 같이 뭘 먹을 때는 최소한 먼저 드시라는 말은 하고 먹어야 하는 거고. 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또 입이 대빨 나왔고 말이죠. 닭다리가 치사스러우면 나중에는 고기 먹으러 가자. 엄마는 아주 그냥 생고기 먹는다는 생각으로 갈 거야. 그러자 딸이 생각해 보아도 어이가 없는지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닭다리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줄은 알지?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딸은 대답하진 않았지만 이번 일로 다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얌체 같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 조금 놀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김 씨도 확 연락을 끊고 애도 안 봐줘 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또 그런다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부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과 사위의 표정을 보아하니 어느 정도 초기 치료는 된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때고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을 텐데 정신을 차렸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등에 발라줘. 어머, 이게 무슨 상처야? 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누가 서랍장 같은 걸 옮기다가 등을 찍었는데 쓰라려 죽겠네. 그때 들리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 곧이어 들어온 며느리가 깍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왜 옷을 벗고 계세요? 아니, 집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왜 문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들이닥치는 애가 어디 있어? 들이닥치다니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왔죠. 애도 맡길 겸. 뭐? 이러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얼른 나가봐. 주말에 우리 둘이 약속 있고 너희 때문에 네 아버지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유정이는 그럼 왜 소리를 질러? 남이 집에 들어온 게 누군데? 누구더러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 언제 온다고 얘기나 했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명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이런 일로 골머리를 썩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이 씨의 시어머니는 이 씨 집의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때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한창 신혼 때도 그랬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 씨의 고충을 이해하고는 그 뒤로는 열쇠를 회수했죠. 물론 그 과정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훗날에 며느리나 사위가 생긴다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며느리에게 자신이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들이나 며느리는 자식이 부모 집에 드나드는데 초인종을 누르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를 매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민망한 상황이 몇 번이나 연출이 됐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어째서 젊은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나 싶었습니다. 당해보질 않으니 모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 일인지를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남편은 은퇴를 해서 제법 재미있는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 씨도 소일거리를 하면서 각자 취미생활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전부터 취미가 있었던 낚시에 더 빠졌고
이 씨는 친구와 함께 양식 요리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한식은 이제 지겹고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학원에 등록한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보람 있어서 꾸준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주 어렸을 때 평일 오전에는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는 오전에만 하는 일로 업무를 바꾸었는데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의 집에서 손주를 돌봤죠. 이 씨는 그날도 똑같이 아들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주먹진 손으로 통통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기다렸지만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쿵쿵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 초인종을 눌렀더니 자꾸 애가 깬다며 며느리가 심통을 부렸습니다. 아이가 밤잠이 길지가 않아서 자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아침에 잠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손주가 자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쟤는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차라리 문을 두드리라고 했죠. 하지만 그랬더니 안쪽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인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말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정아, 집 앞에 왔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아, 어머님. 자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애도 깼어요. 아이 진짜. 그러고서는 뚝 끊어진 전화.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자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은 채였습니다. 내가 깨웠어? 미안해. 아니에요. 진동 소리가 커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인상은 미세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씨가 도착하니 며느리가 아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외출하자 집에는 이 씨와 아이만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오후 1시쯤 되면 다시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때 집으로 가면 되기에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것은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좋던데. 우리 애기 데리고 놀이터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더니 할미가 비번을 모르네. 저번에도 잠깐 집 근처 슈퍼 좀 다녀왔으면 했는데 다시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갔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말았는데 오늘 같은 때는 비밀번호를 물었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이 산책은 엄마가 알아서 시켜줄 테니 몇 시간 동안 아이만 잘 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먼저 비밀번호 얘기를 꺼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전화도 따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매일 그 시간에 오시니까 문 열리면 어머님인 줄 알게요. 그래도 비밀번호를? 네. 저희 엄마도 알고 계세요.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알려주는 사람은 더 그렇겠지만 비밀번호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씨가 며느리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늘 똑같았습니다. 늘 8시쯤 도착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따로 방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다 싶었죠. 당신 안 나가? 내가 나가면서 태워줄까? 아침 일찍 외출한다고 외투를 걸치던 남편이 이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지금 출발하면 며느리 집에 20분은 이르게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이른데 좀 일찍 가서 애 봐주면 되지.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일찍 가면 그렇지. 그래봤자 10분, 20분 아니야? 10분, 20분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인지 당신이 알아? 예전에 시부모님이 방문한다고 하면 서둘러 정리하고 치우고 하는데 10분이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애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늘 깔끔한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버스 타고 가면 한참 돌아서 가잖아. 그래? 그럼 일단 태워줘. 그리고 이 씨는 예상한 것처럼 일찍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곧장 떠났고 이 씨는 백일동 앞에 있는 작은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벤치에 앉아서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날이 조금 쌀쌀해서 약속된 시간을 5분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자다 깬 듯한 모습의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애기 이제 잠들었어요. 그래? 이따가 일어나서 분유 먹이면 되지? 미리 안 들어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워낙 잠기가 밝고 예민한데 그 중에서도 문소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듣는 아이였죠. 이 씨는 아들네 집에 더 빨리 가거나 늦게 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남이 들어온다면 당황스럽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더욱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무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종 남편과 함께 아들네에 갈 일이 있을 때도 비밀번호를 알지만 문을 열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손주가 좀 더 크고 어린이집에 가게 되자 더 이상 오전에 아이를 봐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네 방문은 뜸해졌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갈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나야 할 때는 보통 아들네가 오곤 했으니 말이죠. 비밀번호는 바꿨겠지? 무슨 비밀번호? 승관이네 집. 뭘 굳이 바꿔? 어차피 당신은 가지도 않는데. 그건 그렇지? 그러다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아니. 지금 아빠랑 어디 좀 왔는데. 왜? 아, 이번 주에 캠핑 가는데 예전에 쓰던 번호랑 용품 몇 개가 엄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뭔지 알아. 창고방에 있는 것들 말이지? 그거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가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 우리 늦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냥 가서 가지고 올게요. 그렇게 해. 그리고 나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시간쯤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그제서야 아들이 비밀번호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집 비밀번호를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딸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기사님인지 누구인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남편의 생일로 하다가 그때 이 씨의 생일로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뀐 비번을 알려줬고 아들은 물건들을 챙겨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 씨의 기억에서 잊혀졌죠. 2달쯤 뒤에 딸이 오랜만에 이 씨의 집에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이 씨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소매 차림이라 서둘러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나가자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만삭의 딸이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쁘던 사위가 모처럼 시간이 났다며 같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 봐. 찌개가 아직 덜 끓었어. 배 많이 안 고프니까 천천히 먹지 뭐. 근데 베개 준다며? 아, 맞다. 거기 창고방 가보면 치킨 그림 그려진 쇼핑백 있거든. 거기에 넣어놨어. 전에 이 씨의 집에서 손주를 봐줬을 때 아들네가 두고 간 아기 베개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 쓴 거고 아기가 잘 자게 하는 무슨 기능이 있는 비싼 베개라길래 도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귀찮다고 그냥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물었을 때는 이미 아이가 커버려서 못 쓴다고 버리라고 했지만 아까워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곧 딸이 출산을 할 거라 말을 했더니 온 김에 가져가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작은 방에 들어갔다 나온 딸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딸의 말에 이 씨가 가서 찾아보았지만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는 곳에 놔뒀는데 말이죠. 그때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왔다 가면서 가져갔나 보다 싶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왔을 때 네가 애기 베개 가져갔어? 버리라고 했던 그거. 아, 그거요? 제가 가져간 건 아니고요. 아들의 대답에 의아해 하는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그저께 유정이가 들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 말에 이 씨의 머릿속엔 물음표가 가득해졌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뒤져보아도 며느리가 집에 왔다 간 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아, 지난번에 제가 번호 가지러 왔다가 그 베개 보고 유정이한테 말했더니 누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고? 네. 그저께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비번 알려줬어요. 유정이가 그 근처 갈 일이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다소 황당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연락도 없이 들어왔다 갔나 싶었습니다. 아마 딸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왔다 간 것도 전혀 몰랐을 것이었죠. 일단 알았어. 네. 하지만 급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연락할 틈도 없었나 싶긴 했어도 굳이 이러쿵 저러쿵 할 문제까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사위가 해외 출장에 갔는데 출산일이 임박해서 혹시 몰라 5일간 딸이 이 씨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엄마 금방 학원만 다녀올게. 금방 안 와도 돼. 애기 당장 안 나와. 그래도 무리하지 말고 쉬고 있어. 요리학원 수업이 있어서 집에 딸만 두고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딸은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자 딸에게서 전화가 2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 씨는 펄쩍 뛰며 놀랐습니다. 혹시나 진통이 있나 싶어서 얼른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있어,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왜 그러는데? 아니, 엄마. 새언니한테 비밀번호 알려줬어? 어? 무슨 비밀번호? 집 현관문 비밀번호 말이야. 아니? 아, 알고 있긴 할 거야. 왜 그러는데? 아니, 아까 전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빠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나 싶어서 보니까 글쎄, 새언니가 들어온 거야. 뭐? 내가 놀라니까 자기가 더 놀랐다면서. 왜 빈집에 와 있냐고 그러는 거야. 이 씨도 지금 무척 당황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언니는 왜 빈집에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냐고. 엄마한테 말은 하고 온 거냐고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냥 잠깐만 들린 거라서 말을 안 하고 왔다는 거야. 내가 복장도 그러고
그렇게 막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여자끼리 뭐가 어떠냐고 그러는 거야. 딸이 열이 받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왜 온 거래? 몰라. 엄마 1시간은 더 있어야 온다니까? 그러면 가겠다고 하고 가버렸어. 참나, 여자끼리면 수치심도 없는 줄 아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당연히 초인종 눌러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사람이 없는 줄 알면 애초에 들어오질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진정해. 애 나오겠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게 아니라 그냥 비번을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또 와서 눌렀는데 갑자기 바뀌어 있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기분은 내가 나쁘지.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도록 잘 돌려서 말하는 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했더니 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써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어때요? 가족끼리 비밀번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말없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저도 엄마 집에 가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딸과 사위는 꼭 초인종을 누르고 왔습니다. 같이 살 때는 물론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따로 살기 때문에 이 씨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왜 부모 집에 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으니 아무 때나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나 유정이나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며느리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유정이한테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 조심하라고 하겠어요. 분명 서운해하죠. 이 씨는 어쩐지 아들에게 설득당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갈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벌써 2번이나 왔지만 아들의 말처럼 또 며느리가 시부모 집에 찾아올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기로 했습니다. 괜히 이러쿵 저러쿵 따져서 서로 기분 상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지 보름 만에 또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이 씨가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놀란 이 씨 부부에게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애기 좀 잠깐 맡기려고 왔어요. 뭐? 지금 급하게 어디 좀 가봐야 하는데요. 이따가 10시 전에 데리러 올게요. 여기. 애기 옷이랑 있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라 그냥 왔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에 집에 계신 거 아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신발을 신더니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씨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길 가다가 날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이렇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나 싶었습니다. 여태껏 이 씨가 없는 시간에 며느리가 몰래 왔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온 것이었습니다. 친정집 마냥 이렇게 드나드는 며느리를 보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느냐며 황당해했습니다. 그래도 문은 두드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몇 시간 있다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도 종종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 편하게 드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반찬 좀 싸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아이를 갑자기 맡기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자식 며느리라도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아니, 며느리라 더 그랬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올지 몰라 편하게 있질 못한다며 투덜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지나가는 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인종 누르면 이 씨가 문을 열어주러 나오는 게 더 귀찮지 않느냐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그냥 들어가는데요. 어머님도 저희 집에 비번 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랑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씨는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었고 며느리는 대중에 없었습니다. 결국 얘기를 꺼내본 보람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하자 오히려 이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런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갑고 얼마나 좋아. 나 옛날에 아들네 집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다가 연 끊자는 소리까지 들었잖아. 나쁜 놈! 그 집 내가 해준 집이고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결혼했다고 비밀번호 싹 바꿔버리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올 때는 꼭 열흘 전에는 알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 씨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와도 괜찮아? 뭐 어때? 가족인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정없지. 아들네도 그렇게 말하고 친구도 같은 생각이니 이 씨 부부가 너무 팍팍하게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오긴 오지만 친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구는 편은 또 아니었습니다. 시부모가 보고 싶다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꼭 용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오거나 애를 맡기러 오는 그런 때 말이죠. 친딸보다도 격없게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대면대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만 시부모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도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방문이 불편했죠. 적어도 오기 1시간 전에는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깔끔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집에 누가 온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거실 테이블도 좀 정리를 하고 청소기도 한번 돌려야 마음이 편했죠. 하지만 그럴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애를 맡기고 가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 내가 들어가면 뒤늦게 청소기 돌리고 하셔. 그냥 그러려니 해. 애한테 더럽게는 안 하시겠지, 설마. 아마도 안사돈과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듣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둘만 사는 집이라 크게 더럽혀질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냐 묻는다면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왔기에 청소기를 돌린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뒷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온 횟수를 손으로 꼽자면 그리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연락을 주지 않으니 늘 불안했습니다. 청소도 괜히 수시로 하게 되고 외출을 할 때도 혹시 내가 없을 때 며느리가 왔다 갈까 싶어서 주변을 한 번 더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짓도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편하게 있지도 못하나 생각이 드니 억울하기도 했죠. 앞으로는 올 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해줘. 일주일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 전에는 알려줘. 그리고 들어올 땐 초인종 누르면 열어줄게. 그랬더니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뭐가 어때서 그래요?
집에 있을 때는 금방 문 열어주잖아. 그래도 누가 왔다는 건 알고 문을 열어줘야지. 그리고 없을 때도 그냥 들어오지 말고 전화 한 통은 줘. 아니, 누가 뭐 훔쳐가요? 아들은 이 씨가 너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모는 안 그런다고 말이죠. 자식이 마음대로 부모 집도 못 드나든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번처럼 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말대로 지내보았는데 이래저래 불편함이 컸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새언니 특이하네. 오빠도 웃기고. 나도 엄마 집에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러면 반대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들어가면 좋나? 기겁할걸? 이 씨도 해보진 않았지만 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확실히 얘기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아들 며느리는 한참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삐졌나 싶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등에 발라줘.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다시 나와서 연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상처야? 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누가 서랍장 같은 걸 옮기다가 등을 찍었는데 쓰라려 죽겠네. 그러면서 손이 안 닿는다며 대신 발라달라고 했죠. 상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넓게 연고를 펴바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따갑며 움찔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삑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와 남편은 설마 하는 생각에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 서서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들어온 며느리. 남편의 몰골을 보더니 깍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섰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이 헐레벌떡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욕실 슬리퍼를 신다가 휘청거리기도 했죠. 아버님, 왜 옷을 벗고 계세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혀를 찼습니다. 아니, 집에 누가 올지 모르는데 왜 문 앞에서 그러고 계세요?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지. 그러면서 놀란 자기 마누라를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편은 또 얼마나 놀랐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씨가 속옷바람으로 있는데 사위가 들어와서 마주쳤다면 아마 최소한 기절을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주말 동안 애도 맡길 겸 같이 식사나 하자고 왔다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애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놈의 육아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방문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밥을 먹어? 얼른 나가봐. 주말에 우리 둘이 약속 있고 너희 때문에 네 아버지 욕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신다. 가족끼리 뭐가 어때서요? 유정이는 그럼 왜 소리를 질러? 남이 집에 들어온 게 누군데? 누구더러 옷을 갖춰 입으라 그래? 언제 온다고 얘기나 했니? 이 씨는 아들 내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가끔씩 아이를 맡기는 것까지는 이 씨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면 손주도 보고 좋았죠. 하지만 그러다고 이렇게 예의 없고 몰상식하게 굴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난 아들이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그 길로 이 씨는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진작에 이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 쓸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이 씨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씨도 며느리 집 비번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째 반대로 된 상황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유정이가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비번은 비상시에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상시가 아닐 때도 사용을 하니까 문제지. 그리고 비상시에는 119 부를게. 유정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세요. 부모 집이잖아요. 부모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면서 도무지 씨 부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며느리도 문제지만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면 사생활도 없는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일주일쯤 뒤에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연락도 없이 그냥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았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마침 둘 다 집에 있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딱 달라붙어 소파에 앉아있던 둘은 황급히 멀찍이 떨어져 앉았죠.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이 씨는 그러면 그렇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봤어. 그러자 아들이 황당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름 무슨. 그냥 우리 손주도 잘 있나 한번 보고 그럴라 그랬지. 그리고 이 씨는 바로 다음 날에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없고 며느리만 있었는데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서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히 있지. 여자끼린데 뭐.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몹시 볼만해졌습니다. 딱 2번. 그렇게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자 아들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씨의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왜? 자식 집에 부모가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그래도 저 있을 때도 아니고 유정이 혼자 있을 땐 그러지 마세요. 뭐가 어때서? 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데. 네가 전에 그랬잖아. 유정이가 나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참에 바뀐 비번 다시 알려줄까? 아니요. 안 알려주셔도 되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참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딱 2번 만에 이럴 거면서 가족이니 자식이니 해가면서 따졌나 몰랐습니다. 저희도 초인종 누를 테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말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딴엔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는 모양이었지만 그게 이 씨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아들은 참 하는 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쯤 있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애 좀 맡길게요. 오늘 말고요. 이번 주말에요. 웬일로 미리 다 연락을 줬습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안 돼. 설마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리 연락하라면서요. 미리 말해도 바쁘면 못 봐주는 거지. 이 씨 부부는 정말로 이번 주말 내내 약속이 있어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우선해서 애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또 섭섭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과도 적당한 거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야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몸소 깨닫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네 부탁도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거절하는 때도 필요했습니다. 너무 모든 걸 자식에게 맞출 필요는 없었죠. 부모도 생활이 있고 사생활이 있고 인생도 있다는 걸 아들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하자 아들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조금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것이지 지금 사이가 딱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바뀐 비번을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딸도 아들도 이 씨도 독립된 가정으로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했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자식들과 사이가 크게 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지킬 예의만 지키면 오히려 싸울 일이 없으니 말이죠.